투자자의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오늘 장은 하락하다 오후 시장은 반등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은 시장이 너무 지루해서 재밌는 거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식은 시가만 강했고 오후장에는 이제 약한 흐름을 보였는데 도대체 왜 그런 것이었나요? 오늘 외인의 선물 매도가 강했습니다. 11시까지 6천억 정도, 가까이 5,500억 정도를 매도를 하다가 11시 10분부터 선물을 매도를 줄이기 시작했고요. 주식 매수는 11시 20분 정도, 그때부터 매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시장은 조금 지루하지 않았나 싶고요. 외국인이 오후에 선물 매도를 줄이는데도 불구하고 기관이 선물 주식 매도를 계속 늘려가면서 반등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시장은 지표 개선으로 인해서 강세를 띠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 시장이 계속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빠지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우리나라만 빠진 건 아니죠. 제일 많이 빠진 거는 일본이 1.3% 빠졌으니까요. 뭐 일본 시장이 일단 좀 많이 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가 빠진 거는 오늘 여러 가지로 뭐 뉴스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내일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LG전자도 나올 건데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기다리면서 외국인이 그냥 트레이딩을 했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시장, 중국 시장은 약세를 띄었는데 대만 시장은 굉장히 강해요. 이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대만 시장은 휴장인 동안에 다른 나라 시장이 올랐으니까 오늘 개장했으니까 그걸 반영을 해야죠. 그리고 미국 시장도 올랐고, 그리고 뭐 대만 그 앞에 이번에 중국 그 항모 전단하고 미국의 또 군함이 왔다 갔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만 시장은 올랐죠. 네, 하락할 이유가 없는 거고, 일본이 왜 빠졌는지 아니면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왜 약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번 차이신 제조업 지표가 안 좋았어요. 근데 오늘 나온 서비스업 지표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은 안 좋은데 소비는 살아있다, 뭐 이렇게 볼 것 같고, 우리나라 시장은 뭐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 실적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뭐 큰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환율 하락 시 이제 삼성전자를 매수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서비스업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실적 기대감이 없다기보다는 오늘 환율이 좀 빠졌죠. 1119원까지 빠졌는데요. 삼성전자를 사고 싶어요. 사고 싶은데 실적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지금 4일째인가요? 매수를 하고 있고, 환율이 떨어지니까 주식은 사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 서비스 업종이 시가총액 3위, 8위에 있죠. 그래서 그쪽을 많이 매수를 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환율 떨어지니까 지금 주식 비중은 늘리고, 주식 비중을 늘리는 만큼 선물 비중을 줄인다, 매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장이 만일에 강세로 갈 때 미국의 그 투자은행들의 트레이딩 수수료 수익이 많이 줄어듭니다. 상승하니까 매매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아주 의미 없는 매매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그런 매매를 하는데, 그게 뭐 그 사람들이 운용하는 펀드의 수익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일정 부분 옛날에 샀던 거 좀 팔아서 지금 매수 단가를 높이는 그런 매매를 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계속 매도를 했거든요. 매도를 한 게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니까 차익 실현을 일단 하고 내일 실적 보고 다시 매수를 하겠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내일은 실적이 지금 작년 4분기보다 실적이 낮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낮게 나오면 바닥이라고 오를 거고요. 좋게 나오면 서프라이즈라고 오르겠죠. 이 실적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내일은 외국인이 대량으로 매수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내일은 지수가 올라가겠죠. 근데 오늘 밤에 뭐 미국 시장이 만약에 또 안 좋다 이렇게 되면 또 반등하는 강도가 좀 약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골드만삭스가 달러 약세에 베팅하라는 조언을 했는데 앞으로 달러 강세가 유지될지 궁금합니다. 미국의 정책자들이 강달러를
달러를 선호한다고 했고,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달러는 시장에 맡겨져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미 그때 그 달러 약세에 대한 얘기는 접었어야 되는데 좀 늦게 나온 거죠. 골드만삭스의 얘기가. 일단 미국의 경제 지표가 너무 좋게 나오고 성장률이 높으니까 달러가 다른 통화들에 비해서 강세를 띠게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게 뛰다가 내년에 이제 경제 성장률이 정상 정도 수준으로 내려갈 거기 때문에 아마 그때부터 달러가 좀 약세로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 경기가 좋아지고 나면 달러를 창고에 이렇게 비축해 둘 필요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때 되면 아마 달러가 조금 약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어제 구리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원자재 조정을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달러의 방향하고 뭐 비슷하게 간다고 봐야 되는데 어제 구리가 많이 올랐어요. 네. 달러가 약세로 갈 것 같다, 약세로 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접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달러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달러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원자재는 이제 반등을 하는 거죠. 네. 보통 달러가 약세에 민감한 것들이 다 원자재 쪽이니까 뭐 달러가 지금 여기서 추가로 강세를 띈다기보다는 이 정도 선에서 지금 금리와 같이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원자재 조정도 이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연말까지 시장이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그렇다면 위험 신호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보통 고점하고 바닥을 찾을 때 금리를 보면 거의 대부분 맞아 떨어지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못 해요. 근데 가장 쉽게 그냥 가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경기가 안 좋으면 그때는 금리가 낮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그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최대한 낮추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계속 동결을 합니다. 동결을 계속 하죠. 그러다가 금리가 이제는 조금 올려도 되지 않을까 싶을 때 금리를 한번 올리게 되거든요. 그때 시장이 약간의 충격을 받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금리를 올리니까 시장이 준비하고 있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제 충격이 살짝 오는 거죠. 그 뒤에 두 번째 금리를 인상할 때 그때가 바닥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시장이 올라간다. 그때 금융주가 만일에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바닥을 찍고 상승 기조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고점에서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계속 올립니다. 물가를 잡으려고. 그리고 성장이 너무 빠르니까 성장 속도를 좀 늦추려고 이렇게 금리를 계속 올리죠.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금리를 다시 동결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때 관망을 하는 거죠. 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과연 경제가 견디는지 상황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경기가 나빠지는 신호가 나오면 그때 금리를 인하를 하죠. 그때 또 충격이 있어요. 그때는 금리를 인하하니까 사람들이 유동성이 더 풀린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살짝 반등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하락하게 되는데 그때 두 번째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가 고점 매도 신호입니다. 네. 그렇게 보면 되거든요. 바닥에서 동결하다가 금리를 두 번 올릴 때, 그리고 금리가 오르고 난 뒤에 동결하다가 금리를 두 번째 내릴 때, 그때는 강한 매도 신호, 강한 매수 신호 이렇게 보면 되는데 실상 시장에서 보면 그 타이밍이 약간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냐면 시장에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반영이 되거든요. 지난번에 2017년도에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다가 동결했다가 내려갈 때 그때는 무역전쟁이라는 게 터졌죠. 2018년도 7월에 터졌는데 그때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어떤 위기가 발생하거나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질 때 그때 연준은 금리가 바닥이 아니에요. 고점이거나 아니면 한 중간 정도 수준. 금리를 하락할 여력이 있어요. 항상. 연준은. 희한하게도. 네. 그게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연준 중앙은행이 금리가 상당히 강한 정책 도구이기 때문에 이거를 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그때 꼭 위기가 발생합니다. 네. 근데 가만히 보면 2019년도에 주가가 9월 정도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지다가 우리나라 그때 주가가 1900포인트까지 내려갔다가 그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데 그때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역전되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때 언론들이
그리고 전문가들이 폭락이 온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폭락이 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그때. 네. 어제 말씀드렸지만 2년물 단기 금리는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0년물 이거는 경기 상승과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 금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역전이 됐다는 얘기는 지금 정책 금리가 시장 금리보다 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 경기를 회복시키는데 상승하는데 이게 방해가 되는 거죠. 눌러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경제가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이 금리 역전이 있었어요. 근데 금리 역전이 있고 나서 1년 동안 행보를 하다가 주가가 급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호가 역전된다고 해서 그게 꼭 뭐 충격을 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뭐 2019년도에도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었거든요. 역전이 되더라도. 근데 그 당시에는 경기가 살짝 좋아지려고 하는 타이밍이었어요. 근데 그 역전은 연준이 의도한 바가 있었거든요. 네. 단기 금리를 끌어올리고 장기 금리를 끌어내리는 그런 보유 채권의 그 양을 조절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살짝 교차되는 지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큰 위험이 아니었는데 뭐 전문가들이나 언론들에서는 뭐 금리 역전이 오면 뭐 크게 폭락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를 또 봐야 되겠죠. 미국 금리만 가지고 우리나라의 경기 흐름을 판단할 수 없으니까 2018년도에 1월 달에 우리나라 시장이 갑자기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꺾이기 시작했는데 그때 금리를 보면 미국의 10년물 금리하고 우리나라 10년물 금리의 금리 차이가 0.2%, 0.3%밖에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선진국 금리가 그 우리나라처럼 개발도상국이나 아니면 약간 선진국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국가들과 금리 차이가 비슷해지게 되면 이쪽 나라, 우리나라 같은 이 나라에서 자본이 유출돼요. 선진국 쪽으로 채권을 사려고. 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싸졌으니까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 이쪽은 안전한 나라의 채권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쪽을 팔아서 이쪽으로 가는 게 맞죠. 금리가 비슷한데. 그때부터 우리나라 시장은 빠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어떤 그 미국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경기가 꺾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때 한국은행은 연준의 금리 인상을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올라가다가 갑자기 동결을 합니다.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본이 유출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동결하다가 우리나라는 바로 금리를 인하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충격이 있다 이래가지고. 근데 그때 그 미국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간다. 그러고 나서 이제 충격이 시작되는데 이제 금리가 갑자기 크게 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잘 오르다가 횡보를 한 뒤에 갑자기 크게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깜짝 놀라서 위험 자산의 비중을 많이 줄여야 되는 때예요. 줄여야 되는데 갑자기 많이 줄일 수 없잖아요. 이미 주가가 빠져버렸고 손실이 났기 때문에 줄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아무도 주식을 팔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고점인데 계속 뉴스에서는 시장이 더 간다, 더 오를 것이다. 좋은 얘기만 자꾸 얘기를 하죠. 장밋빛 전망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금리 흐름만 보더라도 저점과 고점을 거의 비슷하게 잡아낼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중앙은행이 금리를 두 번째 인하를 할 때는 정말 그때는 위험자산의 비중을 50% 이하로 다 줄여야 되는데 많이 줄여야 되는데 그때 이미 손실이 나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근데 조금 생각해 보면 나중에 어떤 위기가 오거나 주가가 하락했을 때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기 위해서 현금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는. 네. 그래서 지금 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 이런 걸 봐도 되고요. 시장에 있는 금리가 2년물은 정책금리를 반영하는 거고 그리고 10년물은 경기 상승과 물가를 반영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아주 민감하잖아요.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안 좋을 것 같다. 물가가 내릴 것 같다 그러면 이게 바로 반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런 걸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2년물이 따라갑니다. 중앙은행은 보통 선행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금리를 결정하면 후행적으로 이게 대비가 아니고 보완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쓰고 연준은
선행적으로 이렇게 금리를 좀 변화를 시키긴 하는데 거의 대부분 위험이 발생하고 나서 그 가지고 있는 정책 수단을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리를 보면 알 수 있고 오늘 1시에 호주 은행이 금리를 동결했어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물가가 2에서 3% 내에서 계속 머무르면 우리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기간을 언제라고 얘기했냐면 2024년까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갑자기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2천억을 줄였습니다. 네. 그 선진국의 중앙은행의 결정이 이 외국인들 매매에 영향을 좀 주거든요. 그게 캐나다 중앙은행, 그리고 호주, 그리고 일본, 영란은행, 유럽중앙은행. 이들의 금리 결정,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멘트. 이게 외국인들의 매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걸 봐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호주가 3월 달에 주택 가격이 30년 만에 최고치로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주도 이 부동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오늘 중앙은행이 아주 강력하게 지금 대출에 관련된 얘기를 또 했어요. 지금 각 나라마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기 때문에 대출을 규제해서 부동산 가격을 급등하는 걸 좀 막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거의 한 200년 넘게 경기가 좋아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잘 오르다가요 대출을 막 하죠.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200년 전에도 미국에서 이 부동산 가지고 대출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급락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 은행은 담보를 잡았기 때문에 이 담보권을 실행을 해서 빨리 돈을 회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실행하게 되면 이제 경제에 충격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 급등을 아주 겁을 내는데 그런 것도 경기의 고점일 때 시장이 고점인지 아닌지 그걸 판단할 때 중요한 지표가 되겠죠. 최근에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약간 하락했다고 하니까 폭락이 온다, 뭐 고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대출을 좀 많이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출을 많이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대출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당장 은행들이 담보권을 실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빠지게 되면 실행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부동산 대비해서 대출해주는 규모가 아주 낮아요. 네.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미국에서는 100%로 대출을 해줬고요. 1990년 일본은 120%를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런 게 거품이거든요. 그런 게 터지면 영향을 주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지금 부동산 가지고 대출 받으려고 그러면 대출 많이 안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걸 가지고 막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뭐 주가가 빠진다 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얘기 크게 신경 쓸 거 없고요. 지금 연준이 금리를 안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올려야 이제 고점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정책적 도구가 없어요, 연준이. 제로금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연준이 쓸 수 있는 정책적 도구가 없습니다. 이때는 위기가 오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네. 물론 경제가 연준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그래요. 희한하게도 그런 타이밍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런 하락한다는 얘기는 되도록이면 신경을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는지 모르겠네요. 내일은 삼성전자 그 실적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